안녕하세요. 세길공작소 운영자 엄태호입니다. 물리학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물리학과 수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리학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당연히 어렵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 많은 교과들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과목이다라고 하면 아마도 수학하고 물리학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때를 이제 생각해 보면 과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실험도 재미있고 과학 공부가 재미있었죠.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과학 과목에 대한 어려움을 느낍니다. 자꾸 이제 이론이 들어가고요. 그 이론 속에서 이제 수학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이 싫어서 수학을 포기하면서 수포자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수학을 많이 사용을 하는 물리학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물부자들이 양상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먼저 물리학과 수학 사이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수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양,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공간, 그리고 변화 이런 것들의 개념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수학은 숫자와 기호로 표시되는 학문인데요. 수학을 처음으로 포기할 한 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마도 이제 미지수 x라고 하는 기호가 사용되면서부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초등학교 때 네모 안에다가 계산을 해서 집어넣는 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어떤 미지수 x가 나오고 그 x라는 값이 이제 푸는 문제마다 이제 다르게 나오니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게 무슨 당황할 일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본 많은 수포자들, 학생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수학에서 기호가 나오면서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이 기호만 극복을 하면 수학같이 아름다운 것도 없는데 말이죠. 물론 이 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동의 못 하시는 분도 많다는 거 압니다. 자, 근데 수학에는 어떤 분야가 있는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것은 수학은 이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그 사칙연산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산술, 이게 바로 양을 이제 계산하고 하는 과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학 분야이기도 하죠. 가장 오래된 수학 분야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있어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다고 하면서 수포자가 된 자신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이제 수학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찌감치 수학을 포기해버리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일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 수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포기하지 말고 공부해 보세요. 수학을 알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수학이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자, 대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화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벨이 울리네요. 잠시만요. 비행기 모드로 좀 바꿔 놓겠습니다. 자, 기호화 시킨다. 기호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구조화 시키는 분야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정식을 푸는 것 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방정식을 풀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 지오메트리죠.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술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래된 수학 분야입니다.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삼각형, 사각형, 원, 뭐 이런 것들의 도형의 도형, 그리고 넓이, 부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석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해석학이 있는데요. 해석학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함수, 그 다음에 미적분 같은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학의 한 분야들에 속합니다. 이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변화와 관계되는 것들인데, 실제로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상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탐구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실제로 물리학에서는 이 해석학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다른 분야들도 다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물리학하고 수학 사이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수학이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요. 전부 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 앞에서 얘기했던 산술이나 대수학, 뭐 기하학, 해석학 모두 다 사용이 됐었습니다. 물론 어떤 물리량들을 이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과정도 필요했었고요. 뭐 예를 들어 천체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하학도 사용을 했었고요. 뭐 후에 뭐 실제로 만유인력 법칙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이제 수식화하고 하면서 이제 해석학도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거의 모든 분야의 수학이 다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면요. 어떤 자연계에서 관찰된 것을 수식으로 모델링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물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모델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학이 필요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 물리학하고 그리고 수학하고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수학은 자연계에서 관측되지 않은 개념들에 대해서도 이론화하고 뭐 일반화시킬 수 있고요. 뭐 추상화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론 물리학 분야에서 뭐 관측된 현상을 관측되지 않은 개념과 뭐 수학을 이용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리학은 거의 모든 수학을 사용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수학은 사실 그런 추상적인 수학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물리학을 전공하거나 어떤 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여기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수학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산술, 대수, 기하학, 그리고 해석학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수식화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지문은 2019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문제 한 지문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만유인력 법칙을 이제 말로 풀어쓴 내용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만유인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두 개의 질량이 있는 물체가 라지엠, 스몰엠이라는 물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질점이라고 하는 건 뒤에서도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질량 중심에 뭉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거리가 알만큼 떨어져 있고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이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면 라지 m, 스몰 m을 이제 곱해주고요. 그 다음 반비례한다라고 하면 분모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r 제곱하고 그 다음 비례상수를 집어넣어서 이런 수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식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말로 풀었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말로 이렇게 풀어 쓰는 것보다 실제로 수식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면 굉장히 간략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물리학에서 수학을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글쎄요, 이게 말로 표현하는 게 어떤 분들은 말로 표현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런 때는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이 수식으로 표현해 보고 나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도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석학 분야에서 이제 변화를 이제 탐구하는 그런 분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뉴턴이 이제 만유인력 법칙을 이제 찾아내고 할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낼 수 있고 뭐 그 결과로부터 실제로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따라 돈다라는 것도 이제 알아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앞에서 나왔었던 케플러 법칙이나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증명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만유인력 법칙으로부터 실제로 해왕성 같은 경우에는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실제로 찾아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응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간략하게 표현해 줄 수 있고 그 변화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자연현상을 수식화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물리학에서는 수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비례 반비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식화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건 지금 따로 만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비례, 반비례라는 용어 사실 언제 배웠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비례, 반비례라고 하는 개념은 초등학교 때 이미 공부를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비례, 반비례, 그 다음에 비례식 해가지고 A 대 B는 C 대 D 하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비례, 그 다음에 반비례 그래프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배우는 요 개념들이 사실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수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학을 이용한다고 해서 물리학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배운 수학만 가지고도 실제로 재밌게 즐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해할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또 배우지 않은 수학이라고 하면 사실 뭐 공부하면 됩니다. 뭐 그리고 지금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공부해 봐도 되는 것이고요. 뭐 미국 고등학생들 경우에는 미적분 공부하지도 않고요. 대학을 가서 물리학을 공부합니다. 미적분을 이제 배워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 같은 걸 좀 갖지 마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리학 이야기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요, 필요한 수학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이제 수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짜투리 수학,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짜투리 수학이라는 코너를 좀 만들어가지고 물리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수학 한번 다시 리뷰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면 또 다시 한번 공부해 보는, 새롭게 배워보는 시간도 좀 가져보고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고등학생들을 위한 강의로 이제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만 갖고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처음부터 이제 일반 물리학, 대학교에서 일반 물리학 정도 수준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적분도 들어갈 거고요. 뭐 기하학도 들어갈 거고요. 다양한 분야의 수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공부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는 강좌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리학을 공부하는
하시려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물리학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멋지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멋져지실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일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